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4년도 2회차 회계관리 1급 모의고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2024년도 문제를 근거로 모의고사로 제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총 8개의 파트를 나누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회계의 일반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기를 의미한다. 5대 재무제표 중 하나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기를 의미한다. 이 주기가 맞냐 이거예요. 주기가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주석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회의관리 재무위 같은 경우에는 한두 글자 차이로 정답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으니 문제를 확실하게 보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속기업의 가정은 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청산 또는 중단한 의도가 있거나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존속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중도에 이제 뭐 청산하거나 뭐 그런 이제 중도에 이제 뭐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폐업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이제 계속기업의 과정이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을 목적으로 하고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맞습니다. 재무회계는 항상 과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날,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날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우리는 과거 지향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관리회계는 이제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내가 하겠냐 안 하겠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를 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목적을 한다는 게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관리회계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맞습니다. 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KIFRS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의 기준은 이제 GAAP라는 KGAP이라는 이제 의미에 따라 이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관리에게는 뭐 정해진 기준 자체는 없는 거 맞아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내부적으로만 이제 보고를 하고 내부적으로만 이제 알게 된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에게는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 내부에서만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질적 특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이게 외워서도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치기 딱 한 3일 전부터 딱 보아주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하다가 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사실 질적 특성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신뢰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부 속성이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이 맞죠? 네, 신뢰성의 하부 속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목적 적합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목적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중립성이다. 이것도 이제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에 대한 문제죠. 예,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되는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질적 특성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목적 적합성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회계 자체의 이제 지적 특성상. 그러니까 한쪽을 이제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또 다른 한쪽이 올라가면은 또 한쪽은 내려가고 그래서 둘 다 상생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상충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이해 가능성은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해 가능성은 이제 재무제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 재무제표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얘기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 틀린 거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기본 요소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역사적 원가입니다.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역사적 원가는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자, 이 문제는 역사적 원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역사적 원가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과거에 내가 건물을 취득한 금액이 2억이라고 하면은 이 10년 뒤에도 2억이다 라는 논리가 역사적 원가예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의 변동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가격, 현재 10년 뒤의 가격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가격이 이제 뭐 2억일 리가 없잖아요. 뭐 한 6억 될 수도 있고 10억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 6억과 10억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게 IFRS에 대한 입장이고요. 근데 역사적 원가인 경우에는 뭐 과거나 현재나 지금 똑같은 2억이야 라는 의미가 역사적 원가에 대한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역사적 원가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2억, 현재도 2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공정가치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는 금액. 공정가치는 즉 시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판매할 때 해당하는 이런 시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건물에 대한 가치도 이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가치 자산의 사용일과 궁극적인 처분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현재 가치.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처분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 현금 얼마 받을 거고 경제 현재 가치는 얼마일 거다. 이게 이제 사용 가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현행 원가입니다.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미래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측정일에 지급한 대가, 미래에 발생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중간 재무제표는 회계 연도보다 짧은 기간, 즉 중간 기간입니다.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다음 중 12월 결산법인의 2분기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분기라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6월 말을 의미를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재무상태표는요. 단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보고를 하되 정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금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단기에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 이제 정기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은 기간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이제 되고, 아니다, 이제 잘못된 게, 손익계산서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도표 현금흐름표는 1월 1일부터 6월 말,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비교.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틀린 거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를 맞고, 재무상태표 맞고, 그 다음에 작업연동표 맞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가 틀린 거죠. 왜냐? 전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동일 기간을 작성한다는 게 아니고 6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가 위에서 이제 적은 것처럼.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정기예금.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면은 말 그대로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원재료 및 상품. 이거는 재고자산이긴 하지만 재고자산도 유동자산 중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당좌자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2번이 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유동자산은 이제 당좌자산, 재고자산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니까 그러면 2번에 대한 얘기도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정말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 3번. 장투 목적으로 취득한 매도하는 증권. 이건 뭐예요? 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그렇죠.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이 옳지 않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고 만기에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의도가 있는 만기 보유 증권. 만기가 1년 이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동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에 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문제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순으로 나오는데 문제를 창작하다 보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부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1번입니다. 부채는 과거의 매입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과거에 매입을 했잖아요. 물건 샀어요. 돈 안 줬어요. 근데 언젠가 미래에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들고 튀면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충당 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채를 할 수 있다. 이 맞아요. 충당 부채하고 우발 자산, 우발 부채는 그 이후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충당 부채인 경우에는 일단 지급은 안 해요. 근데 이거를 1년 뒤에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 10년 뒤에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돈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채가 해당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선수금, 미지급금,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한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 맞아요. 이것 때문에 틀릴까봐 얘기는 하는데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 차입금, 임차보증금은 비유동부채다.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임차보증금이죠. 이거 방심하면 맞는 걸로 오해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자산입니다. 자, 임대보증금이 그 비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2024년 12월 31일 주식회사 JB의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류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자, 몇 번일까요? 2번, 3번, 4번은 맞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거. 근데 1번은 왜? 선생님, 만기가 3개월 이내인데 왜 이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선일자 수표가 틀렸어요. 선일자 수표는 현금으로 안 봅니다. 뭘로 봐야 돼요?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항상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올 때 단골 손님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은행 계정 조정표에서 기업 측 잔액을 가산해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기업이 있고요. 은행이 있으면은 사실 기업하고 은행하고는 잔액이 안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잔액은 다 맞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 기업 측에서 만약에 내가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게 큰 실수가 없으면은 사실상 일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행은 은행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맞는 경우를 봤을 때 이러한 경우로 이제 기업 측에서 이제 가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은행 측에서 가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하지 않은 이상은. 자, 1번 한번 봅시다. 부도수표는 회사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은행에서 이를 결제할 수 없는 수표로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부도수표는 회사에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은행에서 결제할 수 없는 수표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우리는 부도수표 제시를 했으니까 이거 가산이에요? 차감이에요? 차감이죠. 가산 아니에요. 물론 기업 측에서 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차감입니다. 자, 2번입니다. 회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보통예금 금액을 2,000원 입력해야 되는데 2,600원으로 입력하는 경우. 회사의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2,000원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2,600원 입력했대요. 이거는 충분한 실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 은행 그 잔액을 확인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저도 한 번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600원 입력한다는 거는 이게 많이 입력한 거죠. 그럼 600원만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죠. 물론 기업 측에서 하는 건 맞지만 마이너스. 가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은행에서 이자 줬는데 회사 모르고 있대요. 이 말이 안 되죠, 사실. 조회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은행에선 이자를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이 나가요?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이에요? 차감이에요? 물론 기업 측에서 하는 건 맞지만 가산으로 보아주시면 되는 거죠. 3번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4번. 12월 31일 회사에서 입금되었는데 은행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거 말이 안 되긴 한데 은행도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 측에서 차감시켜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은행 측은 마이너스 차는 게 맞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매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외상 및 출금, 받을 어음은 상품, 제품 판매 시 외상 대금인 경우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렇죠. 외상 및 출금 받을 어음은 이제 재화의 이제 매매 거래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 제품 판매 시 외상 대금인 경우 해당하는 계정 과목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번.
외상매출금 발생 시 차변에 입력하며 외상매출금 회수 시 대변에 입력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상거래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기입이 가능하다. 가능해요? 안 되죠. 자, 이건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어음이든 외상이든 상거래 외에는 무조건 미수금으로 통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받을 어음의 할인은 만기 전에 은행에서 어음을 제시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수수료는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그렇죠. 어음 할인 수수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단기 중 실제 30만원의 대손이 발생하였으며 대손 충당금 환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기말잔액의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단기에 대손환갑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자, 일단 실제는 30만원의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기말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려보자면은 기초에 있는 잔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있냐면은 30만원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기말에 남은 금액이,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했는데도 남은 금액이 2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둘 다 32만원을 잡아줘요. 이렇게 둘 다 32만원 잡아주고, 그러면은 기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32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2만원 시작해서 30만원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아닌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0만원.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30만원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그러면 대손상각비로 대체되는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 해주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기초금액 자체가 없다라는 제시가 들어왔으면은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말 잔액의 2%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죠. 1000만원 2%하면 얼마예요? 2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만원이에요. 자, 그럼 얼마예요? 20만원에서 2만원을 빼면 18만원이죠. 18만원만큼 보충법에 의해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8만원. 왜냐면은 20만원만큼 내가 적립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2만원이 되어 있으니 여기에 18만원만큼만 추가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금액이 18만원이더라. 또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18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손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